자,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회계관리 2급 시험 40문제짜리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도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문장이 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잘 보시면,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자, 서로 다른 업종의 회사를 갖다가 하여튼 같은 기준, 그렇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비교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의 회사를 갖다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도 읽어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회사의 정보 이용자란 현재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회계정보 유형에 따라 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한다. 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을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이것은 이제 분계를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다음 중 보기에 분계 유형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그죠? 자산이 감소를 했어요.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 바로 답은 3번이죠. 예. 자, 보세요. 임차료라는 비용 10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니까, 자, 이거 뭐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임차료, 그죠? 자, 1000만원, 대변에 현금, 뭐 1000만원, 이렇게 분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도 쭉 한번 제가 훑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투자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출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그쵸? 자, 1억이 되게 되는 거고, 대변에 자본금, 그쵸? 1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그쵸?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도 증가하고. 자, 이런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예, 여기 보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여기다 좀 써볼까요? 자, 프로그램 설계 요령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25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역 수익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니까 용역 수익이란 용역 매출, 용역 수익 뭐 같은 말이에요. 250만원. 자,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뭐 외상 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봐야 되니까 250만원 외상 매출금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용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기업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에 해당되는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예, 보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기계장치를 5천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변에 기계장치, 자, 5천만원, 대변에, 자, 미지급금이죠. 예, 미지급금 5천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그만큼 부채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부채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2번 정답 3번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 비용 인식 기준에 가장 어긋나는 것은 했어요. 수익 비용 인식 기준, 우리 발생주의, 뭐 실현주의,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회사가, 대부분 회사가 12월 말일 결산을 하죠. 10월 1일에 수령한 1년분 임대료 20만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10월 1일에 수령한 1년분 임대료 20만원에 대해, 자, 3개월분인 5만원만 당기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자, 이것은 수익비용 대응에 입각해서 선수 임대료 처리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분계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계를 좀 해보면, 자, 일단 임대료를, 그쵸, 자, 올해 해당되는 3개월분만 당기 수익이니까 15만원을 내년에 넘기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선수 임대료 뭐 같은 말이에요. 1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5만원을 인식하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거고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회사가 7월 1일 지급한, 자, 7월 1일 지급한 1년분 보험료, 자, 10만원에 대해서, 자, 6개월분인 5만원만 단기 비용으로 계산했다. 자,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이죠.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같은 말이에요. 선급 비용, 자, 5만원이 이제 내년 거고요. 대신에 보험료로 모두 다 처리한 이 보험료 10만원 중에서 5만원만 단기분이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이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회사가 12월 말에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였으나, 자, 우리 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로 인식하고 뭐 매입으로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뭐 세금계산서라는 말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발행하면서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매출을 인식하였대요. 언제? 다음 연도 1월 3일 날 매출을 인식했대요. 이것은 틀렸죠. 원래는 12월 말에 제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미 매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뭐예요? 이게 발행일자는, 그죠? 다음이 되는 거잖아요. 발행일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건 부가세법 문제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뭐 어려워하실 게 아니라 항상 기업회계 기준에서 나오는, 지금 회계 문제 푸는 거지 세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딱 팩트만 딱 잡고 가면 그죠? 이것은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긋났다. 그래서 어긋났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긋났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말에 인식해야 되는데 1월 3일에 인식했다고 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결산일이 매년 12월 말일인 회사가 12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대요. 뭐 그런데 자, 상품을 인도한 시점인 다음 연도 1월 달에 매출을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였다고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도 기준이란 얘기는, 그죠? 기업회계 기준은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인도 기준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실제로 오고 갔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물건이 실제로 이동을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고 갔을 때 매출을 인식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다음 중 잘못된 산식은 어느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왜 틀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나오는데 뭘 더 빼요? 그죠? 판관비. 그죠? 사실 이게 답이 되려면, 자,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자, 이제 매출액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빼요. 자, 여기까지 뺀 것을 뭐라 그래요? 그죠? 매출총이익이라고 하죠. 매출총이익. 그 여기서 판관비를 한 번 더 빼주면,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려면 이제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돼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빼주시면, 그죠?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법차순. 뭐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는데 단기 순이익이 구해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뭐 1번도 맞는 설명이고, 그죠? 1번도 맞고요.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네요. 4번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이익이용 처분계산서 중 일부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3일의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떠올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더하기 단기 순이익을 더하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단기의 미처분 이익여금, 처분 전 잉여금이 돼요. 처분 전 잉여금. 그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이런 건데 여기에서 각종 이익액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분액을 빼주시면 돼요. 각종 이익액, 각종 처분액. 그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이제 차기 2월 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그쵸? 요것은 이제 단기의 재무상태표, 요것은 내년에 차기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뭐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맨 위쪽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상의 맨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잉여금의 처분 금액들입니다. 정답만 말씀드리면 이제 요것은 이제 X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제 요것을 이제 좀 토막을 내볼게요. 자, 요렇게 토막을 내고, 자, 이제 요것은 어차피 다 더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요것이 다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요렇게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요렇게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렇게 토막을 내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전기 2월, 그쵸, 미처분잉여금 X값으로 놓으면 전기 2월 미처분잉여금 요게 이제 얼마냐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부호가 이 두 개를 더해요. 이 더한 금액에서 자, 200도 더해주고요. 처분액을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역산해 보세요. 역산을 해보면 자, 이 500만원이란 금액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 5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위로 얘를 더해주고 얘를 빼주고 다시 얘를 빼주면 이제 X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금액이 34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의 X값은 345만원이 나온다.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5번 정답 1번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이 방정식 문제인데요. 거꾸로 가면 돼요. 근데 200을 더한다, 처분액을 뺀다. 뭐 이런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1번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건 30문제짜리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죠. 평가손익이.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평가손익과 그 다음에 이제 처분손익에 대한 처리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손익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날 수 있겠죠. 이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갑니다. 만약에 손실이 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 이익이 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처분손익도 똑같아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매도가능증권 얘가 좀 특이한 게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 즉 자본 항목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처분 손익이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이쪽에 있는 우리 그 영업의 손실, 요 부분들은 요 부분들은 모두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IS는 손익계산서 약자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 얘도 역시 영업의 손익이기 때문에 얘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얘만 유독 그죠?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어디에 반영돼요?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이 정답이다. 6번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준비 좀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래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동영상 강의를. 좀 서투르니까 이해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이해해주시고. 자, 보세요. 1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말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제 공식을 좀 적어보면,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기초 플러스 당기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매출원가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금액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 자, 일단 기초 재고에 20만원 있네요. 20만원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액인데, 잘 보세요. 단기 현금으로 사든, 단기 외상으로 사든, 어쨌든 매입액은 매입액인 거죠. 그러니까 50만원이에요. 매입액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기말이 있어요. 기말은 얼마예요? 기말은 이제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원가 30만원을 50만원 판매했다면 원가 30만원이죠. 뭐. 당황하지 않고, 그럼 두 개 합치면 70만원에서 도대체 얼마를 빼야 30만원이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정답은 40만원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에요. 7번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8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습 문제 30문제짜리 앞서에서 이제 제가 이제 30문제 먼저 풀어봤는데, 이제 풀어봤던 문제예요. 내용을 좀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2001년 중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뭐 X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X1년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2001년이라고 할게요. 자, 2001년 말 주식회사 3일이 재고자산을 평가한 결과 100개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대요. 평가 손실이죠. 단위당 시가가 500원, 취득원가는 단가 단위당 800원이라고 할 때, 자, 올바른 분기는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얼마예요? 이게 100개를 샀는데 단가가 800원 주고 샀던 게 지금 얼마예요? 500원으로다가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3만원씩 손실을 지금 본 거예요. 3만원어치. 이 3만원에 대한 손실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그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분기를 어떻게 하냐? 바로 몇 번처럼 분기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4번처럼 하시면 돼요. 감모 손실 충당금이란 말 아예 자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직접 빼지도 않고 분계가 없지도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의 가산 계정입니다. 매출 원가에 가산되어지는 계정이에요. 이렇게 평가 손실은 계정 과목을 쓰면 나중에 매출 원가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재고 자산의 해당 재고 자산의 차감 평가 계정입니다. 차감 평가 계정이다. 네. 재고 자산의 차감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직접 빼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비처럼요. 간접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8번 정답 4번으로 가고요.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갈게요. 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유형자산 명세서 내용이다. 이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곳은 했어요. 일단 뭐 내용을 쭉 보면 내용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시면, 자, 우리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투자,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하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그죠? 예, 투자 자산에 속하죠. 그렇죠. 유형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입니다. 이 3억 원이란 금액은 투자 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자, 이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가 보유 중이 있어야 돼요. 건물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공기구 및 비품, 이것도 뭐 특이사항이 없다면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건설 중인 자산도 역시 건설 중인 공장 건물도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률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30문제짜리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1차 연도부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요. 내용일수가 5년이래요. 그 다음에 상각률 3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2001년 초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상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처분했기 때문에, 자, 그쵸, 2년도에도 이제 상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상각하는 방법은 취득원가, 최초의 취득원가죠, 곱하기 35% 정률을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700만원이 됩니다. 이 700만원만큼을 감가상각을 해주면 돼요. 분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우리가 감가를 한번 하고 나면,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천만원 되겠죠?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되게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만원 감가상각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장부 금액은 1300만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에 상각을 할 때는 요 금액을 가지고 동일한 정률로 이제 상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반영이 된다. 항상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00만원 있죠. 자, 곱하기 똑같은 율의 정률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00만원 곱하기 35%의 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455만원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기계장치의 금액은 자, 2천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455만원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만원 더하기 455만원 해주니까 115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155만원이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자, 2천만원에서 1150만원을 차감해주고 나면 845만원이 장부 금액이 돼요. 845만원이 장부 금액이 되고요. 요 장부 금액에 있는 845만원의 자산을 언제 처분하느냐? 얼마에 처분했느냐? 그죠? 1200만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얼마의 처분이익이 생겨요? 그죠? 355만원의 장부 금액 845만원을 처분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처분했기 때문에 355만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요것도 역시 제가 분계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분계를 좀 해드리면, 처분에 대한 분계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지우고 처분 분계를 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전산회계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분계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일회계 보면 시험들이 전산회계 시험보다는 조금 빨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아시고 공부할 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없어져요. 대변에 기계장치는 2천만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에서 이제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155만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 그죠? 1200만원을 받는 거죠. 현금으로 그냥 처분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차대변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355만원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분계도 같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계예요. 자, 그래서 10번 정답은 1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볼 건데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죠. 자, 일단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다음은 3일에 2001년 말 시점에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3일에 2002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두 개의 이제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뭐 어렵진 않고, 11번은 밑에 정률이 주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내용연수분에 뭐 얼마 해갖고 이제 정액법은 구하면 되고, 상각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액법 상각률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상각률을 갖고 풀진 않고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치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상각률만 주어지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정말 날로 무는 문제죠. 이거는 푸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답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건물은 정액법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직접 이 상각률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취득원가에 그냥 곱하기 0.2 하시면 돼요. 물론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뺄 것도 없죠. 원래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가 있다면 잔존가치를 빼줘야 돼요. 그럼 뭐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그냥 빼기 0 하신 다음에 그냥 곱하기 0.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00만원 나와요.
200만 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 같은 경우에는 뺄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죠. 이미 다 빠진 금액인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곱하기 정률인 0.3. 기계장치 정률법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0.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05만 원이 나오고요. 이 두 개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05만 원이 이 해의 감가상각비가 되겠다 라는 거죠. 정답을 골라보면요. 305만 원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요게 200만 원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105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305만 원이 됐다.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까요?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세요. 요것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데 수익 인식 시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 시점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자,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노트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래요. 노트북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매출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익 인식 기준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3일이 단기에 인식해야 될 매출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시면, 자, 시용 판매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를 해야만 매출을 인식하는 건데, 자,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뭐예요?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매출액이 있다는 거죠. 이게 2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800만 원만 수익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기억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니은을 보시면 Z마켓, G마켓 이것은 Z라고 안 읽죠.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Z라고 읽었었는데 요즘은 G라고 읽죠. 좀 영어 선생님은 아닌데 좀 그래요. 예. G마켓을 통해 판매한 제품이 있대요. 이거 실제로 판매를 한 거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파손으로 반품된 금액이 3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800에서 이 300만 원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매출은 반품을 차감한 나머지인 500만 원만 인식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디귿 보세요. 이제 위수탁 관계, 위탁 매매업자인 L마트에 위탁 판매한 제품이 있는데, L마트가 소비자에게 아직 판매하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역시 500만 원을 다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요 1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인식을 해줘야죠. 그죠? 판매한 거는 400이라는 얘기고 판매하지 못한 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것을 다 더하고 더해주시면, 그죠? 디귿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답이 나오죠. 답은 얼마입니까? 1700만 원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매출 인식을 할 때 뭔가 빼줘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들, 아니면 뭐 그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 결정을 표시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이거 외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문제 풀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12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13번과 14번 일인데요. 자, 연달아 같이 있는 문제가 또 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일단 무형자산은요,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1번 보시면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번에 나오네요. 감가상각은 3번과 설명드리고요. 일단 1번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예요. 뭐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가 창설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무형자산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 권리금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발생되는 그 차익, 이런 것들은 영업권 내지는 이제 부의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 인정을 하지만 인수합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맞는 얘기고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뭐 정액법, 정률법, 연소학계법, 생산량비례법, 여러 가지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회사에 맞는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근데 회사가 좀 열악해요. 우리 뭐 회사에 사장님하고 경리하고 나 둘밖에 없어요. 아니면 회사에 사장님이 혼자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바빠서 이런 거 회계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쉬운 방법인 정액법을 선택을 해라. 원칙은 합리적인 삼각 방법인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도저히 못 정하겠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그냥 선택을 해서 해라.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요. 네,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 아마 수업 시간에 내용을 이제 들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직접법은 이제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죠. 직접 차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직접법은 직접 차감하고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3번도 이제 맞는 내용이고, 이제 그 직접법 간접법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요, 우리 이제 그 유형 자산은 간접법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알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삼각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이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원래 무형자산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키포인트가 보유 시점이 아닌 이제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사용 시점. 그리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는 어떤 뭐 독점적이거나 뭐 배타적인 어떤 관계 법령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이런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이런 경우를 어쩌고 저쩌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야 좀 맞겠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독점적 배타적인 어떤 뭐 관계 법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어쨌든 특이사항이 없는 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정답은 4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정답 4번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왜 1번일까요? 잘 읽어보세요.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 수수료, 뭐 운송, 운임, 수입 관세, 이것도 세금이 아니죠. 원래 이제 내는 세금 맞는데 취득 원가에 다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가 맞죠. 그죠? 않는다가 아니라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구입을 했대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매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 제조한 물건,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를 했다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조기업이죠.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등으로 인한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분류됩니다. 이 감모 손실 중에서 이제 정상 감모냐 비정상 감모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시가가,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그죠? 우리 간접법을 쓴다 그랬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14번 정답은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사실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든가 이건 회계관 1급 범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이것은 사실 이제 어렵게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틀려졌네. 어렵게 본다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쫄 건 없고요. 쫄지 마시고, 그냥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좀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 중, 자, 변경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 변경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 이게 중요해요.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뭔가 변경을 했는데, 그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비용이 더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보시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다는 얘기는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계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계상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비용이 적게 계상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액법 구하는 공식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취득가액이 얼마랄까요? 뭐 1,200만 원인데 예. 뭐 빼기 뭐 200만 원을 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 얼마예요? 자 10분의 그죠? 1,00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잔존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세요. 잔존가치 증가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400만 원 정도 했다. 그죠? 40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그죠? 8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800. 그럼 800 나누기 10 하면 아우 금액이 이상하게 나오겠네요. 나누기 10 해보면 80만 원.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반영되는 거죠. 80만 원 반영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비용이 적게 계상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높게 계상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 그죠? 적게 계상되겠죠? 잔존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적게 계상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을 아무거나 임의로 집어넣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을 보시면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시켰다. 만약에 자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볼게요. 자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산 내용연수.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보시면 내용연수가 단축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죠? 뭐 이건 사실 계산으로 하기 좀 애매한데 내용연수를 단축시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죠?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생각할 걸 갖다가 5년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만큼 내용연수가 단축이 되니까 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비해서 정률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비용이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맞는 설명 미쳤나봐요. 네, 죄송합니다. 맞는 설명이 막 제가 막 심취하다 보니까 막 분위기에 막 취해갖고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는 아닌 거죠. 4번을 보세요.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용연수 단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15번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옳은 것은 그래프를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계속 이제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서 일정하게 가고요. 기간은 계속 가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가의 경우에는 그쵸? 정액법이죠. 네, 가는 정액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나는 보나마나 그죠? 정률법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에 초기에 많이 상각이 됐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죠? 감가상각비가 계속 줄어드는 방법. 이 방법이 정률법이다. 자, 그럼 봅시다. 기억. 가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죠. 감가상각 금액을 매기 균등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이 맞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니은. 가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죠. 잔존 가치.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분의 내용연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네. 니은이 틀렸고. 그럼 기억이 답이면서 니은이 아닌 것은 또 2번이 답이 아니에요. 3번을 보면 되겠네요. 자, 나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금액의 상각률, 이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금액의 상각률이 아니라, 자,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구할 때, 이제 아까 이제 뭐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 650이었다. 그래서 얼마다? 350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 금액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취득 원가는 이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곱하기 뭐예요? 정률을 곱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는 거죠. 취득 금액 이거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맞게 되는 거죠. 16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7번. 자, 17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되게 긴데 별거 아닙니다. 주식회사 3일은 공장 확장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용산중공업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발생된 비용이다. 자, 기계장치 순수 구입 대금 100만원 있고요. 운임 있고요. 뭐 설치비 있고요. 정상 가동 이전에 발생된 시운전비도 있어요. 모두 취득 부대 비용이고 취득 전 지출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죠? 4번이죠. 17번 정답 4번입니다. 자, 뭐 그런데 자, 얘기를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분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분계를 한번 이제 회계 처리 좀 해봅시다. 분계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다 해드릴까요? 자, 여기다 분계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는 그쵸? 12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기계 구입 대금이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외상으로 하면 되죠. 그럼 요걸 외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미지급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 원은 뭐라고 했대요?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좌 예금. 아무 말 없이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고 하면 당좌예금이죠. 요 분계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전산회계 시험에서 이제 그죠? 앙앙 나오죠. 17번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또 이어서 갈게요. 20문제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문제니까요. 자, 일단 1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을 우리가 이제 이자율로다가 보는 방법 있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있으면 자, 우리 이자율로다가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제 액면 이자율보다 자, 이제 시장 이자율과 비교해 봤을 때 같으면 이것은 액면 발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액면하고 시장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커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할인 발행. 또 액면 이자율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이번에 액면이 더 커요. 이것은 뭐예요? 할증 발행.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18번은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예. 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그렇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 경우니까 할증 발행이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여러 회사가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율이 동일할 때 사채를 같은 날에 발행한 경우 자, 내용 잘 보세요. 각 사채의 발행 금액이 사채 발행 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사채에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만약에 이렇게 높다면 신용도가 낮다면 발행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보통 낮습니다. 예. 시장 이자율이 낮고요. 만약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면 아무래도 좀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싸게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행하는 회사가 신용도가 좋다면 굳이 시장 이자율보다 이제 비싸게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는 낮을 거예요. 주로 이제 할증 발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용도가 낮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기업이 발행한 사채의 금액이 시장 이자율 그죠? 높은 이자율로 거래되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 즉 할인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만기일 전에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이제 손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채 상환 손익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 얘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처럼 영업의 손익이 속해요. 그 다음 4번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에도 자, 끊어보고 만기에는 발행 금액이 아닌 액면 금액을 당연하죠.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9번 문제입니다. 분계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부분 재무상태표를 좀 그려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옆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0월 1일 날 용산의 주식 100주를 500만원 취득했다. 뭐 차변에 그러면 1번처럼 이렇게 분계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원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연도 말에 보면 이제 12월 말을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예요? 이제 이게 주당 취득 원가를 구하셔야 돼요. 얼마에 샀느냐? 5,000원에 산 거예요. 5,000원짜리가 5만원이죠. 죄송합니다. 5만원짜리가 52,000원으로 플러스 주당 2,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100주니까요. 그죠? 그러면 100주 곱하기 2,000원씩, 그죠?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20만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제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차변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다? 52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점점점. 우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0만원이 보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2번도 맞는 설명이죠. 3번을 보시면, 자, 3번 3번 내용을 보세요. 용산의 주식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정가치가 다시 플러스 얼마씩 올라갔어요? 주당 3,000원씩 올라갔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원 되는 게 아니라 30만원이 돼야 되겠죠? 얘도 30만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분재무상태표 여기다 그려드리면, 이 당시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다? 550만원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산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점점점 우리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다? 인제는 쌓여서 50만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이고,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보세요. 여기 20만원이었던 게 여기 50만원이 되려면, 그죠? 아무래도 30만원만큼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고,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 현금 이제 처분에 대한 분계거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인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자, 보세요. 4번을 보시면, 자, 530만원을 처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돈은 530만원, 이렇게 현금 530만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잔고 금액이 다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550만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익이 있어요. 그동안 인식했던 평가 이익을, 그쵸, 50만원을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서 다 같이 없어졌고, 매도 가능 증권 나머지 다 차대변을 맞추니까 처분 이익은 30만원이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혹시나 처분 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나요? 일단 4번은 맞고요. 처분 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뭐하고 비교하면 돼요?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나오면 500만원 취득했다가 나중에 530만원 처분했다. 처분이익이 얼마인가? 그러면 30만원이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시면 된다. 이런 것도 한 세트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이거 하나 풀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쉽다고 또 얕보면 안 되죠. 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미지급금은 일상적인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자, 기타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2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 아니죠. 유동부채죠. 우리 비유동부채를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자, 일단 사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뭐 장기성 지급보험 이런 것들 있죠. 장기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충당 부채가 있고요. 간혹가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것들 중에 자주 단골 출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정답. 3번을 볼까요? 상품을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매입 채무 맞죠? 그래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역시 미지급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금을 단순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플러스 여기 또 뭐가 플러스가 돼요? 자, 그죠? 지급어음 있죠. 아유, 지급어음이라네. 죄송합니다. 어음을 발행한 경우도 역시 여기 해당이 된다. 네,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다. 20번 정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 2로 나눠서 할 거예요. 회차별로. 그래서 일단 20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